옛날 동양에서는 화장실이 존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을 모아서 밭에 비료로 쓰기 위해서였고 2000년 전에 중국 한나라에서는 돼지 변소를 만들어 변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똥돼지는 유명하기도 한데요. 또한 백성들이 사용한 통시라고 불리는 짚이나 나무를 엮어 만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를 보고 난 후 뒤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나 양반들은 주로 무명천이나 비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나도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천을 사용한 뒤 씻어서 또 사용했다고 하죠. 가난한 백성들의 뒤처리 방법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은 용변을 보고 난 후 먼저 돌멩이로 대충 닦고 나서 새끼줄이나 볏짚을 사용해 마무리했죠. 그나마 이건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새끼줄 하나로 몇 번이고 문질러대는 경우도 허다했죠. 훗날 18세기에 호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큰 호박잎을 뒤처리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나무나 긴 나무로 만든 칡목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1950년대까지만 해도 볏짚이나 나뭇잎, 머운잎, 옥수수 수염 등을 사용했죠. 변을 비료로 사용하는 시비법은 중국에서 유래했는데요. 시비법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는 것이었는데요. 기생충 알은 인간들의 인분으로 배출된 뒤에 채소 등의 농산물에 달라붙어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감염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경복궁의 담장이나 광화문 광장, 종묘 광장 등 조선시대의 지층을 분석해본 결과 회충, 편충 등의 기생충 알들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시골의 변 처리 방식은 이렇게 비료를 써서 그나마 처리가 가능하긴 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한양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한양의 거리에는 똥투성이가 되기 시작하며 처리 방법에 골머리를 썩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니 변을 모아서 비료로 사용하기도 힘들어서 백성들은 마당에 변을 늘어놓고 말린 뒤 인근 밭에 팔기도 했죠. 어떤 이들은 강이나 하천에다가 냅다 버려버리는 일도 수두룩했는데 이를 본 박제가는 도성의 물맛이 짠 이유는 함부로 내다 버리는 똥오줌 때문이다. 다리 밑을 보면 인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서 장마나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씻겨 내려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천이나 강에는 똥이 둥둥 떠다녔고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기라도 하면 똥오줌 섞인 오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똥으로 가득했으며 청계천에는 돌로 쌓은 두개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 한양의 수질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더러웠는데 영국인 비숍의 말에 의하면 도랑에는 초록색 끈적끈적한 오물이 고여있고 냄새가 지독했다. 이는 집집마다 버리는 분뇨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미국인 언더우드는 조선의 좁은 하수에는 오물로 가득 차서 도로로 넘쳐 흘렀고 그런데 조선 여인들은 그런 오물의 야채를 씻어 먹었다라고 말했으며 선교사인 알렌은 서울은 어딜 가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 대신들의 담장 옆에는 하수로가 나 있는데 이곳에는 씻고 버린 채소들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악취가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오물들은 억수 같은 장대비가 와야 겨우 씻겨 내려갔죠. 심지어 선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던 자수궁과 같이 지대가 낮은 궁에는 비가 온 뒤에 똥오줌 섞인 오물이 고여버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비법이 들어오기 전인 고려시대 이전에는 배설물을 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요강을 사용했죠.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요강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대소변을 보고 난 후 그 오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하천이나 길거리였습니다. 덕분에 한양의 거리는 똥오줌이 온천지에 널려 있었고 그만큼 악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이 남긴 조선 기행문에는 거리 곳곳에 있는 오물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었는데요. 영국인 여행가 세비지 랜도는 조선의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려 오물이 씻겨 내려가고 겨울에는 얼어붙어서 괜찮았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거리의 오물들이 풍기는 냄새가 너무 심해 내 코가 없어졌으면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고 어느 독일인은 이런 더러운 도시에서 역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겨울의 혹한과 여름의 장마 덕분에 오물들을 그나마 없애주기 덕분이고 그리고 남는 오물들은 거리의 개들이 싹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개들은 거리의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곳곳에 있는 똥들을 개들이 먹어치웠고 아이들이 용변을 보고 나면 개가 뒤를 핥아서 처리해주곤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조선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길에 가득한 똥오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길거리는 더러움 그 자체였죠. 그러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는 한양거리를 깨끗이 만드는 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고종은 쓸데없이 돈 쓴다면 그냥 앞으로 길에 똥 싸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1904년 6월에 위생청결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중변소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경찰들에게 집집마다 매일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공중변소를 만들 것이니 앞으로 길에 똥오줌 싸는 것을 금한다. 물이 더러우면 병이 생기니 앞으로 우물을 깨끗이 사용한다. 등의 위생 업무도 맡겼죠. 그리고 집집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집마다 쌓여있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는 것이었죠. 이에 일본인은 위생회사를 만들어 집집마다 매달 위생비를 걷기 시작했고 위생비를 낸 집에서만 화장실에 똥오줌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거름 판매를 금지당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당에 똥을 널어놓고 말린 뒤 판매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위생청결법 때문에 길에 싸다 걸리거나 버리다 걸리면 큰 곤욕을 맛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위생회사의 주인인 일본인은 수거비도 받고 수거해간 분뇨를 다시 농촌에 판매를 해서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1908년 10월 대한매일신보에는 몇백만 명의 한국인이 똥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서 몇천만 석의 거름의 이익이 일본인 입에 몽땅 들어갔다. 아, 똥구멍이 원수로다 라는 논설이 실리기도 했죠. 그 이후로도 길거리에 똥오줌을 싸는 일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생활이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화장실도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한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긴 하네요. 조선시대의 똥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한 이미지가 있는 중세 유럽. 하지만 실제의 생활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활을 살짝 엿보면 썩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많죠. 유명한 이야기지만 중세 유럽에는 하수도가 없어서 용변은 양동이 같은 변기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은 강이나 정원이나 길거리에 그냥 버려버렸고 그 덕에 거리는 심한 악취로 진동했다고 하죠. 12, 13세기의 파리에서는 도로의 중간에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아놓은 배설물을 흘려보냈는데요. 이 수로는 세느강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 흐름과 함께 강으로 흘러내려갔는데 오물은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었으며 3주마다 시의 직원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룰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일반 시민은 머리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며 창밖인 길거리에 직접 투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발명된 것이 바로 양산입니다. 그 당시 양산은 지금처럼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고 창밖으로 던져진 오물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심지어 여자들의 펑퍼짐한 드레스 역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밤늦도록 진행되던 무도회나 파티 같은 곳에서 여자들은 급하면 커튼 뒤에서 볼일을 본 후 향수를 뿌리고 다시 춤을 추었다고 하죠. 또한 길을 가다 길가의 용변을 보다 보니 얇은 천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천을 걸친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천의 용도는 길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을 가려주고 돈을 받은 것이었죠. 화장실의 유래가 얇은 천에서 왔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천으로 가리면 그곳이 곧 화장실이었으니까요. 베르사유 궁전에도 원래 화장실이라고 하는 방이 따로 없었고 루이 14세 시대에는 274개의 의자식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전에는 상시 4천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으므로 274개는 너무 적었고 그래서 신하들은 근처에 변기가 없을 때 복도와 방구석, 정원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청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휴대용 변기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내용물은 정원에 그냥 버렸고 궁전 변기에 배설물도 정원에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또는 복도 등은 분유로 가득해서 악취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부유한 귀족들의 집에는 실내 화장실이 있기도 했는데 그 실내 화장실이란 것은 집의 외벽에 돌출된 작은 공간으로 그 공간 바닥에 구멍을 뚫어 거기서 배설을 하면 그대로 집 밖으로 떨어지게 설계된 것이었죠. 어쨌든 그냥 밖에 싼 거죠. 그럼 갑옷 입은 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갑옷을 입은 채로 그냥 싸버렸습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르고 배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갑옷을 입은 채로 그 속에다 싸버렸죠.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기사에게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끔찍한 냄새를 풍겼는데 갑옷을 벗기면 속이 온통 땀과 대소변으로 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환상적인 냄새를 풍겼습니다. 기사들은 그들 뒤를 따라다니는 시종에게 갑옷에 배설물을 닿게 하고 그들은 사람의 소변에 모래와 식초를 섞어 만든 원시적인 비누로 기사들의 갑옷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생활상을 보면 상당히 목욕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세 유럽인에게 목욕은 그다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6세기쯤은 물을 유독 무서워하고 싫어했었다고 하죠. 14세기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고 간 흑사병과 자주 발생하던 전염병의 원인이 물로 지목되면서 죽고 싶으면 목욕하라 라는 말이 생겼고 그로 인해 중세인들의 물 공포증이 생긴 것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인간의 피부 표면은 쉽게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물은 모공을 열고 유해한 물질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은 평생 출산일과 자신의 결혼식 때만 목욕을 했다고 하고 루이 14세는 지독한 입냄새로 악명이 높았고 평생 2번만 씻었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으로 청결을 대신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땀이나 배설물 등 오물을 닦기 위해서 천을 사용했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꽃잎을 탄 분홍색의 물을 적셔 닦았으며 그렇게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발명된 것이 향수였고 독한 향수가 필수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수년 동안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씻지 않은 신체의 냄새는 건강에 대한 깊은 존중의 신호로 간주되었다고도 합니다. 15세기 의학 논문에는 수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몸을 약화시키고 모공을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질병을 얻기 쉽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법령에 의해 공중 목욕탕이 폐지되었으며 15, 16세기 부유한 사람들은 반년에 한 번 씻다가 17, 18세기에 와서는 아예 목욕을 중단하기에 이르죠. 1801년이 되어서도 어느 의사의 관찰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많은 여자는 손과 얼굴은 매일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몸뚱아리는 수년 동안 씻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세에서도 패션의 변동은 있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 시절의 베르사유에서는 특히 헤어스타일로 모두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여인들의 머리에는 그때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머리 장식에는 큰 배나 화단이 있었고 양과 양치기 소년 소녀가 있거나 아무튼 엄청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보면 머리카락이 전부 백발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밀가루를 뿌려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밀가루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빵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로 귀족들이 머리에 밀가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꼽히기도 합니다. 밀가루를 머리에 뿌린 이유는 볼륨을 내서 높고 풍성하게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용도와 피부와 머리카락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뿌리고 머리도 잘 감지 않아서 이와 벌레가 득실득실 들끓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머리에 이를 잡아주는 것이 일상이었다고도 하죠. 당연히 몸에는 벼룩도 많았는데 실크는 부드러워서 벼룩이 잘 붙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족 여인들의 머리에 살고 있는 벌레와 이를 빚고 와서 우아한 귀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기르고 있는 친위대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나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중세시대의 수많은 전염병과 흑사병이 창궐한 이유가 어쩌면 이런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1905년 11월 15일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찾아가 승낙하든 거부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라며 고종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일 후인 11월 17일 이토는 헌병들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와 고종에게 대답을 재차 물었는데 고종은 지금 몸이 안 좋으니 대신들과 협의해 처리하라며 이토가 원하던 대답을 미루려고 했죠. 한편 병사들이 궁으로 쳐들어온 걸 본 대신들은 겁에 질려 궁을 벗어나려 했지만 일본 헌병대에 의해 강제로 중명전에 모이게 됐고 그곳으로 찾아간 이토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과의 한 가지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이었죠. 이 조약에 대해 한규설은 반대했고 이하영은 현재 급박한 정세를 운운하며 확실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토는 그가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찬성으로 생각하겠다며 넘어갔죠. 그리고 다음 사람인 이완용에게도 찬반을 물으니 이완용은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중현,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이 차례로 찬성표를 던지며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이 조약은 체결되고 말았죠. 이때 고종이 대답을 미뤘고 어전회의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이 조약은 바로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늑약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이때 찬성을 했던 5명을 을사오적이라 부르죠. 오늘은 을사오적 중 최초로 찬성을 한 인물이자 친일파 매국노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이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독립협회 첫 위원장이 바로 이완용이었고 독립문 건립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완용이었죠. 그리고 고종의 총애도 받았고 일본을 피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던 그가 어쩌다가 친일파 매국노의 최고봉이 되었을까요? 그는 1858년 6월 경기도에서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완용의 집안은 사실 몰락한 양반인 잔반이었지만 그가 10살이 되던 해 당시 정계의 거물이자 먼 친척이던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25세가 되던 해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이호준의 비호 아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가도를 달릴 수 있었죠. 당시 청나라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고종은 청나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조선인이 필요했고 그런 인재 육성을 위해 고종은 유경공원이라는 근대식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죠. 이완용은 앞으로 미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했고 스스로 유경공원에 입학해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경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완용은 조선인 중 몇 명 되지 않는 영어 실력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완용은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게 하는 반면 일본어는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이토 히로부미나 데라우치 마사타케 같은 사람들과는 영어를 쓰거나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하죠. 어쨌든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게 계기가 되어 그는 주미 공사관원 중 한 명으로 발탁되었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근대화된 미국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도착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주미 공사에게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간섭 때문이었죠. 그 덕분에 이완용은 약 2년간 임시대리 공사로 일했고 1890년 10월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미국 생활로 그는 대미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격인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 여러 관직들을 두루 거친 후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고종에게 이완용은 꼭 필요한 인재였기에 고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고작 34세의 나이에 종 이품의 관직까지 제수받았습니다. 그러던 1894년 6월 고구밀란으로 촉발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고종은 청나라의 병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병력을 파병하게 되었죠. 그렇게 양국 군대에 의해 동학농민군은 와해되고 말았고 얼마 안가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의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청일전쟁이라 부르는데 이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요동반도와 타이완섬을 차지했고 배상금으로 2억량을 받아냈는데 이는 청나라의 2년치 세수에 버금간다고 하죠. 일본의 급격한 세력 확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일본은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러시아와의 외교를 돈독히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친미 칠러 성향의 인물들로 내각을 재편했는데 이때 친미파의 핵심 인물이던 이완용은 학부 대신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데 분노한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침입해 러시아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했고 다시 조선 조정의 친일 내각을 집권시켰습니다. 이때 이완용은 자신과 친분이 돈독했던 미국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 있었죠. 고종이 친일파와 일본에 의해 경복궁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고종을 구출해 미국 공사관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미국 공사관으로 고종을 구출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1896년 2월 11일 이완용은 칠러파와 공모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에게 일본은 침략자이자 물리쳐야 할 적이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후 곧바로 친일 내각을 모두 몰아내버렸고 다시 조정은 이범진, 이완용 등의 칠러 내각으로 조직되었죠.
아건 파천을 성공한 뒤 고종은 더욱 이완용을 총애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무려 3개의 직급을 받고 최측근 관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을 향한 일본의 압박은 계속되었는데요. 일본은 조선 백성들이 보는 신문에 자신의 궁을 떠나 외국의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시켜야 한다라며 기사를 쓰기도 했죠. 이에 이완용은 신문사에 강력한 경고를 했으며 일본 공사에도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1896년 7월 2일 이완용은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해 그곳의 위원장직을 맡았죠. 훗날 그는 독립문 건립에도 앞장섰던 핵심 인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독립협회에서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며 고종의 환궁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렇게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궁궐을 방어할 군사가 갖춰지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지 1년 만인 1897년 2월에 다시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되었죠. 그해 10월에 고종은 조선은 자주국임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1년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각종 채굴권과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울릉도의 체벌권과 같은 여러 이권들을 요구했으며 사사건건 내정에도 간섭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떨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완용과 대한제국의 내각은 러시아의 침략 위험을 무릅쓰고 금광 및 석탄 채굴권 요구를 거부했죠. 또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완용은 미국과 손을 잡자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주한미국 공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을 통해 각종 이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미국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우려해 이완용과 대한제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이 있기도 했지만 미국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대한제국의 요청은 모른 채 하자 이완용은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했고 내각에서도 차츰 밀려나면서 결국 전북 관찰사로 좌천되고 말았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명망이 바닥을 치는 일들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그가 외부대신이던 시절에 각종 이권을 싼값에 미국에 죄다 넘겨버렸다는 의혹과 나라의 세금 및 공금을 횡령한 것, 그리고 직무태만으로 관찰사 자리에서마저 좌천될 뻔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독립협회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죠. 또한 1901년에는 아버지 이호준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3년상을 위해 정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년상을 마친 이완용은 1904년 2월 다시 정계로 복귀하는데 얼마 안가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자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고 이에 이완용을 다시 기용해 여차하면 미국 공사관으로 파천할 목적으로 미국과 비밀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이권을 마구 넘겨줬지만 미국은 매몰차게 대한제국에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대한제국은 기댈 곳 하나 없이 일본 세상으로 되어버렸죠. 그러자 이완용은 곧바로 일본과 친하게 지내던 이하영을 찾아갔고 그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1905년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친일 행각이 시작되었죠. 이때 외교권이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주미 공사관이 단돈 5달러에 강제로 일본에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일본 등 10여 개의 해외 공관들이 즉시 폐쇄되는 국가적 치욕을 맞기도 했죠. 을사늑약의 과정 중 이토 히로부미의 관심을 받은 이완용은 이후부터 이토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그는 이토를 영원한 스승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중들은 조약 파기를 외치며 비난했는데 이완용은 분노한 민중들을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외교권은 잠깐 맡긴 것일 뿐 나중에 나라가 부강해지면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라며 비난하던 민중들을 비난했죠. 을사늑약 후 1906년 3월에 일본은 통감부를 만들었고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거기에 더해 광산사무국 총재까지 임명되며 권력은 물론 재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는데요. 사전에 이 일을 알게 된 일본의 수작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자 이토는 이완용과 송병준에게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하니 그들은 앞다투어 고종에게 찾아가 일본 황제 폐하께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퇴위를 통해 사죄해야 한다라며 협박을 했고 고종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압박과 친일파 신하의 끈질긴 퇴위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고종은 대리청정에 명만 내렸죠. 그런데 이완용은 아예 내시 2명을 데려와 각각 고종과 순종의 자리에 세우고는 강제로 황희를 고종에서 순종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907년 7월 19일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고 한국사 마지막 군주인 순종이 즉위했죠.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완용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데요. 순종이 즉위 후 5일 지난 7월 24일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고등관리 임명권 등을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인 정미 7조약을 이완용의 전권을 이용해 체결해버립니다. 이로써 이제 대한제국은 내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완용은 정미 7조약에 찬성한 송병준, 이병모, 고영희, 조중흥, 이재곤, 임선준과 더불어 정미 7적의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죠. 이에 의병이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의병장 허위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처벌할 것을 순종에게 상소를 올렸고 결국 허위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완용은 1909년 7월 12일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총리 대신으로서 서명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이 일본에 넘어갔고 7월 26일에는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를 조인해 중앙은행 운영과 권리에 대한 것들도 일본에 넘겨 대한제국의 경제권도 송두리째 일본에 넘어갔죠. 이러한 이완용의 매국적 행위로 인해 그는 독립운동가들의 1급 암살 대상자가 되기도 했으며 분노한 민중들은 그의 집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09년 10월 이토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임당하자 이완용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909년 12월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완용은 인력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군밤 장수로 변장하고 있던 한 남자에 의해 허리와 어깨에 3번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죠. 이완용을 찌른 남자는 바로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완용은 대한의원에 실려가 대수술을 받은 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죠. 살아남긴 했지만 이때 입은 상처로 인해 죽을 때까지 지독한 폐렴을 앓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친일파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이완용에게 최고의 의료진을 제공해 겨우 살려냈다고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완용은 반성은커녕 더욱더 매국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하는데요. 1910년 6월에는 경찰권을 일본에 넘겼고 1910년 8월 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 체결 협상을 벌였는데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이 조약에 주저하는 이들을 데라우치에게 꼰질러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순종의 윤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 22일 이완용은 이를 반대하던 학부 대신 이용직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내각회의를 열어 한일합병조약을 통과시켜버렸죠.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해한다입니다. 결국 그해 8월 29일 마침내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고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던 조선, 바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이때 이 조약을 찬성한 친일파 매국노를 경술국적이라고 했고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이어 경술국적에도 이름을 올리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죠. 당시 이완용은 일본에 먼저 너무 오래 끌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합병을 먼저 제해했는데 그의 적극적인 합병 제안에 일본은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나라를 팔아먹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해 일본은 그에게 백작의 자기를 주었고 이후에도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일본이 조선과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조선인들을 착취하던 나쁜 제도는 더 악랄해지도록 자문하기도 하는 등 나쁜 일본인들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되었죠. 조선인이 조선인들을 감시하는 조선인 헌병제 역시 그가 내놓았던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조선인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우도록 공교육에 일본어 시간을 도입했고 이순신전과 같은 위인전은 잊지 못하게 하면서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시키려 했죠.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신문의 만세운동을 망동이라 비난하면서 중지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2월에 그는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후작이 되었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력하고 친일단체인 동민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살다가 1909년 이재명에 의해 입은 상처로 인해 천식과 폐렴, 흉통 등으로 고통을 겪던 와중 그 후유증으로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일본 순사들의 호의 속에 고종황제 장례식을 뛰어넘을 정도의 규모로 치러졌다고 하죠. 나라를 팔아먹은 만큼 이완용의 재산도 대한제국 황실 다음으로 많았다고 하는데 그의 집은 3,700평이나 되는 대저택이었고 조선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완용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것인데 당시 이완용은 경기도와 전라도 일대에 여의도의 약 7, 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완용은 훗날 자신 소유의 토지를 현금화했지만 총 규모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죠. 훗날 그의 증손자는 친일파 후손 중 최초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997년 7월 승소하였으며 그렇게 반환된 부가연동 일대의 토지는 당시 시가로 30여억 원이나 되었는데 이완용의 증손자는 곧바로 이 토지를 처분하고
캐나다로 이민가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친일 반민족주의자이자 매국노 이완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